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 3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연말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강화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는 의견 나오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업종별로는 의약품, 전기가스, 섬유, 의복 등이 올랐고 운수창고, 서비스업, 종이, 목재 등은 내리면서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나흘 연속 하락했는데요. 특히 오늘은 일본으로의 기술 수출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이 티슈진이 급락하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외 업종별로는 음식료, 담배, 비금속업 등 대부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이 섬유, 의류, 전기전자 등 일부 업종만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이제 12월 달 중간도 어느덧 지나갔고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거래일 수가 불과 지금 7거래일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 남아있는 거래일 수가 한 4거래일 정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남아있는 12월 달이 정말 좀 안 좋게 지금 자꾸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약간 지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하락하기보다는 조금 관망장세가 좀 지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화면상으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수가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매수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역시나 오늘도 개인들은 매도를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개인들이 매도를 했다고 지수가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개인들이 이 정도 매도를 던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자, 우리 주변 분들 보시면 실제로 주식하시는 분들 매도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떨어지는 종목 버틴다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계시고 또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물량들은 바로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양도세 매물을 지금 좀 던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투매가 나오는 종목들이 원체 많습니다. 거기에 맞물려 갖고 외국인들은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아직까지 매수를 잡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맞물려서 기간 수급도 역시나 뜯어보면 이게 단순히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매수를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앞서 며칠 동안 설명을 드렸지만 금융투자와 국가지자체 이 매수 물량 이거를 제외하고 봤을 때 과연 매수라고 부를 수 있는 주체가 있는가? 보험, 투신, 연기금, 은행 자 전부 다 사실 매수를 잡는 물량들이 없습니다. 금융투자, 국가지자체 이거 뭐라고 했죠?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 매매는 지금 종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ETF 쪽에 쏠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수를 지금 사는 주체가 없이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좀 약하지 않나.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관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수급 주체가 없어서 관망세가 짙은 장세다라고 한마디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염두해 두시고요. 네, 이어서 오늘은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먼저 한국정보 인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이 사용하는 코모도 웹보안 인증서를 이 한국정보 인증이 단독으로 총판을 맞는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 관련된 지금 이슈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빗썸이라는 이 거래소도 역시나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상위권 이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 빗썸이 이용하고 있는 게 지금 코모도 웹보안이라는 이 기술력을 쓰고 있는데 이 한국정보인증이 이 코모도 인증서를 우리나라에서 총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 수혜를 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한국정보인증은 단순히 결제주로 알고 있지 이게 뭐 가상화폐에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는 모를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선침해하기 어려울 텐데 기술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10월 달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번 나왔다가 요 구간 동안 이제 거의 좀 조정을 좀 길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뭐랄까요, 개걸음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되죠. 이 구간대에서 바로 삼중 바닥을 만들어가면서 앞전 저항대까지 올라갔다가 재차 매물 맞아가면서 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 동안 거의 한 달 이상을 뭐 사중 바닥을 만들어가면서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좀 매집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또 바로 장기 이평선 121선을 딱 뚫고 올라가면서 1차적으로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요 구간대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될 구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전의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동반됐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거고, 그럼 이 구간대가 바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급등전 단서가 돼버립니다. 자, 요런 자리 공략을 하신다라고 한다라면 바로 그때부터 추세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앞전 지지 그대로 방어하고 N자형 패턴으로 이제 주가에 좀 급등까지 이어지는데, 요런 구간대만 잘 포착하셔도 충분히 이런 종목들 선취매 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의 내용을 몰라도 기술적으로 선침해할 수 있는 법 꼼꼼하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K사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다양한 국내 핵심 보안 기술을 제품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 보안 업체들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K사인도 사실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인데 어제도 제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존에 있던 가상화폐 거래소인 UBC라는 이 거래소가 해킹으로 인해서 이제 파산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보안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거라고 어제 제가 혹시 강의 도중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제 SGA 솔루션즈를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런 종목도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오늘 SGA 솔루션즈가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 K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 가상화폐에 좀 수혜를 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사실 우리가 뭐 다날이나 SGA 솔루션즈는 알고 있는 기업이지만 K사인은 우리가 좀 생소한 종목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선침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이것도 역시나 급등전의 단서가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지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다 움직일 동안 이 종목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그냥 횡보만 나왔던 종목인데 바로 이제 지난 이틀 전 12월 18일 날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장기 평선을 매물을 맞고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이 밀린 걸 잘 보시면 보통 장대 음봉 다음 날은 음봉이 뜹니다. 근데 이 음봉이 잘 보면 5일선을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아래 꼬리를 달았다는 거죠. 그만큼 5일선, 단기 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린다는 거는 매수세가 앞전에 들어왔던 매수세들이 이 종목을 재차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급등의 단서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스윙 방식으로 좀 매집을 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패턴이라면 이거는 종가로 매매를 해서 단기간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 슈팅 패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사인도 급등 단서 포착법 알려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전기차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기인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포착됐나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전기차 업종이야말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LNF라는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종목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을 겁니다. 삼화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KC 시리즈라고 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또
개발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핵심 부품이 또 전기차 시장에 맞물려 가지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뭐 삼화전기 말고도 코스모화학이랑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미리 매집을 해가지고 갖고 있기만 하셨더라도 충분히 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을 최근에 갖고 있지 않으셨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은 충분히 줬을 겁니다. 자, 어디서 줬는지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11월 달부터 해서 좀 급등이 한번 한 차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조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자, 다시 한번 좀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보면 바로 이건 뭡니까?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려주면서 베어마켓이 나온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헤드앤숄더 그려주고 바닥으로 내려꼽는 패턴인데 하단으로 베어마켓이 나오다가 정확하게 수급선인 이 61선, 이 61선을 지지받으면서 다시 아랫꼬리를 달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구간대가 보통은 횡보가 나올 건데 이 아랫꼬리를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종목으로 봤을 때는 11,000원 구간대를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횡보를 할 때 앞전에 상승을 시켰다가 재차 눌리고 나서 재차 올라갈 때 바로 요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고점에서 바로 이제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보통은 하락입니다. 근데 눌렸다가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면 뭐죠? 바로 단기간적으로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장에 이 종목이 앞전 저항대인 이 12,300원 구간대가 딱 돌파하는 순간부터 이 종목은 단기 슈팅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그냥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추세를 보셨다가 이 전고점 라인 때 딱 뚫고 올라가면서 급등을 할 때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또 좋은 수익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겠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런 종목들의 패턴들 강의를 통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화전기까지 매수 가능한 구간 공략하는 법 알려주셨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를 검색하시고요. 이데일리 투자 25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시크릿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인가요? 네, 제가 이제 어제 현 시장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해드렸을 텐데요. 어제 현 시장을 좀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그만큼 좀 튼튼한 종목을 갖고 있다라면 손실 볼 일 없고 여러분들 계좌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로 수익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강의를 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시장 점검을 제가 해드리면서 결국 이번 12월 달이 재미가 없었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이게 과거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종목들이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올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봐야 될 만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잠시 뒤에 강의를 통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장 진단과 함께 또 공략해야 할 수혜 종목들, 정부 정책 수혜주 오늘도 빠짐없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제가 어제도 방송 도중에 또 기침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까지도 좀 코도 막히고 목소리도 좀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프다고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지수가 상황이 좋지 않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흐름들이 벌써 제 눈에 선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도대체가 이놈의 지수는 언제까지 떨어질 것인가? 오늘도 내 종목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에이,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을 살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더라도 이 방송을 쉴 수 없고 전 경제방송 시청률 1위에 빛나듯이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와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저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지수가 안 좋은데 왜 그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 것인지 한번 오늘 밑그림을 좀 그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참 지수가 지독하기도 합니다. 정말 글쎄요, 왜 이렇게 좀 심술을 부릴까요? 항상 개장한 이후에는 잠깐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떨어졌는데 오늘 올라가는 것 같은데, 좋아, 오늘은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방심을 하면 또 마찬가지로 10시 이후에 지수를 또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 요즘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12월 달 유독 시장이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도 장중에 1%대 이상의 하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결국 장 마감까지 지수는 하락 마무리됐습니다. 이 진짜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도대체 왜 이렇게 심술을 부리고 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괴롭히는 걸까요? 자, 바로 근본적인 거는 제가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아까도 잠시나마 설명을 드렸지만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희, 엄마 또는 철수 아빠, 이런 사람들이 파는 게 아니라 바로 그동안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던 슈퍼게임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대주주의 요건에 맞는 사람들이 결국 물량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죠. 사실 정말 매년 약간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전년 대비해서 참 유독 심하게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판다고 지수가 떨어집니까, 여러분들? 물론 일시적인 변동이 생길지라도 개인들이 파는 거는 지수를 크게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건요, 지수에서 가장 큰 돈을 갖고 있는 주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량입니다. 자, 보십시오.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 만기일도 끝났고 FOMC 회의도 끝났고 ECB 통화정책 회의도 끝났는데 외국인들은 아직도 매수 포지션을 잡지 않습니다. 글쎄요, 오늘 하루 팔았다가 내일은 또 사고 모레는 또 팔고 계속 지금 반복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기관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투자, 국가지자체, ETF만 살 뿐이지 종목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지금 시장의 결국 문제점으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장의 핵심은 수급인데 이 메이저 수급의 부재 때문에 지수가 약하고 여러분들의 종목이 약한 겁니다. 실제로 좋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체 약합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는 또 상승을 시켰는데 오늘은 또 쉬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기차 종목들도 갈 법한데 안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 외국인들 수급을 쫓아가서 샀는데 이 종목이 하루는 올라갔다가 하루는 또 떨어지게 됩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12월 초에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의 기관들은 매도를 잡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도만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주주 요건 따른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들, 슈퍼개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도를 때리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저평가라서 살 법한데 원체 변동이 이 불확실성이 좀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매수를 잡지 못하고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이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내년에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상승할 것 같으세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12월 지수 빠질 겁니다. 증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달 위기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뭐 이게 좀 안타깝게도 맞아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겁니다. 1월 달과 2월 달, 당장 다음 달, 이번 12월 얼마 남지 않았죠? 당장 다음 달부터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통계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2012년부터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면 2012년부터 시작해서 12월 달 마지막 2주간 2주 동안 외국인들의 매매 추이를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지난 2012년에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조금 소폭 사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3년에는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외국인들이 마지막 2주를 남겨놓고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샀죠. 그리고 2015년도 마찬가지고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2주를 남겨놨을 때는 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계속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시장이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초반 12월 2주 동안 하락을 했다가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는 보통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마무리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이게 코스닥을 지난 5년 동안의 코스닥 시장 12월 달에 마지막 마지막 2주간의 등락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2012년 12월 둘째 주부터 지수는 1%대 올라갔습니다. 2013년에도 올라갔고요. 2014년에도 올라갔습니다. 2015년, 2016년에도 시장은 올라가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유독 2017년만 조금 약한 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그동안 5년 동안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시켰는데 다음 주라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FOMC 22 통화 정책이 끝난 이후에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매수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곤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수급만 더 들어온다라면 마지막 남아있는 거래일을 좀 지수를 상승시키면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반입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재밌는 사실은요. 지난 2012년부터 이번 2017년까지 1월 달과 2월 달의 흐름을 보면 항상 2달 동안 양봉으로 마무리했고요. 양봉으로 마무리했고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12년하고 2015년 사이에 1월 달과 2월 달 사이에는 연속적으로 양봉 장세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2017년 올해 초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변수 때문에 시장이 다소 주춤한 경향은 있으나 상승장이 나오지는 못했죠.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보통 새해에 대한 기대감,
연초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동성이 집중되면서 강세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018년 1월달, 2월달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1월달, 2월달이 상승을 시킨다면 남아있는 2017년의 12월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매년 1, 2월 달은 유독 강한 장세가 특히나 나왔었습니다. 자, 더구나 올해는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대비해서 올해 지수 상승률이 20%에 불과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보다 상승률이 아직까지 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평가인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고 더 올라가야 되는 종목들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 있는데요.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가 될 때마다 대통령 임기 2년 차의 시장은 유독 강한 장세가 나왔습니다. 자, 지난 1999년 파란색이 바로 코스닥이고 빨간색이 거래소 코스피입니다. 자, 1999년에 코스닥 장세의 상승률 보십시오. 와, 24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82%의 어마무시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상승을 했을까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04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좀 소폭 감소했으나 거래소는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2009년, 2014년 전부 다 대통령 임기 2년 차는 지수가 상승을 했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대통령 임기 2년 차에는 증시가 강했다는 점 때문에 연말에 보통 주식을 팔지 않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2018년 지수가 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 이번 주가 유독 재미가 없었을지라도 어떻게든 주식을 팔지 않고 넘어가면서 1, 2월 달에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유독 대통령 임기 2년 차는 시장이 강했을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주식시장은요.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은 5년 순환매 장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대통령 5년 단임 대통령직 선제입니다. 대통령 직선제죠.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정책에 대한 이런 기대 반영이 주가 상승을 합리적으로 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에 정책 수혜주가 항상 늘 존재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제 1987년 그때부터 대통령 직선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5년 동안 대통령이 임기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들이 나왔고 새로운 정책에 맞는 정책의 수혜를 보는 기업들, 정책의 수혜를 보는 산업들이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유독 강한 장세가 나오는 게 대통령 임기 2년 차였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 1년 차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대통령 임기 연차별 좀 시장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준비할 수 있고 현재를 준비해야 미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되듯이 주식시장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항상 매년 대통령 1년차, 임기 1년차 때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책을 수립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불안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통령 임기 1년차인 1998년, 2003년, 2008년, 그리고 2013년에는 하락 또는 횡보 장세가 유독 나왔었습니다. 자, 유독 시장이 약했던 게 임기 1년 차입니다.
아직까지는 정책에 대한 색깔이 뚜렷하지 않고요. 이 정책에 맞는 종목들, 정책에 맞는 기업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예산안을 집행을 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유독 지수 자체가 약했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 임기 2년 차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정책이 수립한 이후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에 따라가고 관련 산업들, 관련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성장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갔고 주요 섹터, 주요 테마 종목들이 생겨가면서 시장은 강세장이 나왔다는 거죠. 보통 이게 2년 차에서 3년 차까지 나오게 됩니다. 예시를 하나 좀 보도록 할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8년부터 99년 1월 전까지입니다. 바로 DJ 정부라고 하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수는 1년 동안 하락을 했었습니다. 정부 정책의 색깔이 뚜렷하지 않고 비전이 제시를 했지만 예산안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래 걸리면서 지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IMF라는 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유독 시장이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뭐 IMF라는 특수성 좋습니다. 그럼 03년에서 04년 장세는요. 이때는 위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뚜렷하지 못했고 사실 정책 색깔이 이게 무엇인지 좀 확정을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올라가다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약간 박스권 장세가 나왔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08년에서 09년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지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03년에서 14년 바로 2013년에서 2014년이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지수는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결국 대통령 임기 1년 차는 항상 지수가 좀 약했다는 거 잠깐 보시면서 잠깐만 물 한 잔 좀 마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침이 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기침을 한 관계로 잠깐 좀 물 좀 마시고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어쨌든 간에 대통령 임기 1년 차의 시장은 워낙 약세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약세장 이후에 대통령 임기 2년 차 때는 지수가 또 항상 강세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각 정부의 정책 색깔이 뚜렷하게 나왔고 그 색깔에 맞는 산업들, 기업들은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과거부터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노태우 정권이죠. 7년 직선제를 통해서 취임을 했었던 노태우 정권이 경제 공약으로 바로 200만 호의 주택 건설을 정책으로 내세웠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당 일산 쪽에 건설 붐을 일으켰었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중소건설주들 전부 다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면서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건설 붐이 일어났었던 게 노태우 정권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 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제 세계화라는 정책을 좀 내세웠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뭐 개방과 규제 완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시의 주식시장에는 중소형 자산주들이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면서 급등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대중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외환위기라는 IMF라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개방과 플러스로
이제는 대기업만 가지고는 나라를 성장시킬 수가 없다.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해야 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벤처 육성 정책을 내세웠었습니다. 당시에 정말 많은 대기업들이 나라를 이끌었으나 사실 대기업만 가지고는 나라가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대우그룹 같은 그런 큰 기업들도 조금 많이 흔들렸었고, 당시에 이제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벤처 기업들, 작은 중소형주들이 전부 다 좀 크게 올라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는 사실 정부 정책의 색깔이 뚜렷하지 못했었습니다. 유독 저 때는 정책주가 드러나질 않았는데요. 그래도 굳이 뽑는다라면 당시에 바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부분이 부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FTA 무역 협상도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는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4대강 사업. 녹색 성장이라는 키워드 아래에서 친환경 사업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4대강 사업을 좀 펼쳤습니다. 물론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요. 자,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 그 주변 4대강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건설주들, 대형 건설사들이 아니라 중소건설사들이 전부 다 급등 나왔었습니다. 또 볼까요? 박근혜 정부, 바로 창조경제. 글쎄요, 창조경제라는 이 키워드 애매했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물인터넷이 참 좋은 것 같다 라고 내세우면서 사물인터넷이나 코스닥에 있는 좀 중소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최근의 정부에 맞는 종목들을 예시로 한번 갖고 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바로 FTA가 있었고 정확한 뚜렷하게 정책 색깔은 없었지만 줄기세포 관련해가지고 한참 이야기가 오갔던 게 2003년부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자, 정부 정책에 맞는 종목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격언에는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는 종목은 이렇게 됩니다. 바로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종목 바로 조화제기라는 종목인데요. 노무현 정부 때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바로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이죠. 바로 노무현 정부 때 당시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조화제약의 월봉인데 노무현 정부 때만 유독 올라갔을 뿐이지 그 이후에는 주가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해당 정권에 맞는 정책에 맞는 수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도록 할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녹색 성장이라는 키워드 아래에서 4대강 사업을 했었고 4대강 사업 때문에 건설사들이 전부 다 크게 성장을 했었는데 중소건설사들뿐만 아니라 친환경 사업을 하는 태양광, 풍력 기업들까지도 전부 다 급등 나왔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면서 친환경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면서 OCI라는 같은 종목 또는 유니슨이라는 풍력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명박 정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불과 10만 원도 안 되는 OCI가 이명박 정부 때는 60만 원을 했던 기업입니다. 당시 정부 정책에 맞으니 주가가 불과 1년 만에 700%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유니슨도 마찬가지죠. 지금 기껏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유니슨이 거의 한 200% 가까이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고작 바닥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를 비교를 하자라면. 유니슨도
이명박 정부 때는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유독 정부 정책에 맞는 해 때 올라갈까요? 결국 정부의 정책에 맞는 산업이고 그에 따라 지원을 받고 그에 따라서 급성장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그 해 유독 올라가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경제라는 키워드 아래에서 당선되자마자 했던 말이 3월 인터넷이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시 종목을 보도록 할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모다정보통신, 지금은 모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효성IT, 대표적인 3월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인데 이 종목들 역시나 앞전에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유독 한 해 동안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효성ITX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독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그 정부에 맞는 정책에 수혜를 보는 산업이 있고 그 수혜를 보는 산업들이야말로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면서 급성장을 하면서 그 해 동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만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집권 초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정책이면 정책일수록 유독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좀 맞진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나 노태우 정권 때 마찬가지로 전 세계 정책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대시세가 나왔더라는 거죠. 그러면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세계는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는 정책이 세계 트렌드하고 상당히 맞물리면서 똑같이 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현재 전 세계 4차 산업이라는 키워드 아래에서 애플과 마이크론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부 정책에 맞는 수혜주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종목은 제가 봤을 때 2018년의 흐름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실 때입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 2년 차로 가는 2018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재미가 없다라고 지금 시장이 내 종목이 안 간다고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제 대세 흐름을 움켜잡아야 됩니다. 이 대세 종목을 잡는다라면 지금 잠깐 안 좋았던 흐름들 한 방에 복수하고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 제가 그러면 온라인 공개 방송에는 우리 2018년에 문재인 정부 정책에 맞아서 좀 대세 트렌드가 될 만한 산업과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 시장 진단을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약세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요. 매년 지수의 흐름을 비춰봤을 때 마지막 그 해 남은 거래일에는 지수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낸다고 하고요. 또 항상 1, 2월 그리고 대통령 임기 2년 차에는 강세장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미리 좀 좋은 종목을 챙겨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년 정부 정책과 함께 강하게 반응할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과거를 알아 이제 현재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미래의 결과를 좀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정말 이 주식시장의 역사를 한번 분석해 본 결과 매년 매 대통령 때마다 항상 정부 정책에 맞는 수혜주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종목들이 대통령 임기 2년 차 때 큰 파동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럼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018년이 대통령 임기 2년 차인 만큼 핵심 테마주, 핵심 정책주가 어떤 게 있는지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리더스탁 정혜준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